시장이 뭐 오늘 하루 깜짝 반등을 할지 아니면 오늘부터 방향을 바꿀지는 아직은 판단이 좀 이르긴 합니다만은 지금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섹터는 크게 한 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이제 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조선, 방산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도 정치적으로 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중의 갈등은 더 심해졌는데 그러면 기존에 가겠던 반도체, 조선, 방산을 그냥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포트폴리오의 색깔을 좀 바꾸는 게 맞는 것인지 약간 고민스러운 순간입니다. 부장님께서는 그냥 계속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다른 섹터에서 찾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뭐 다른 섹터들에서 플러스 알파 동력은 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핵심 업종은 반도체, 네. 조성, 방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변함은 없고. 조선 방산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네. 이슈, 모멘텀, 뭐 그렇죠. 다 가지고 정책 뭐 다 있습니다. 실적까지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과열 양상이다라면 쉬었다 갈 수는 네. 있을지언정 뭐 여기서 꺾인다, 추세적으로 하락한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특히 방산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유럽, 뭐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반도체라고 보고 네. 있는데요. 반도체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물론 관세 변수로 인해서 출렁임이 컸고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많이 빠지긴 했는데 저는 전자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보통 상승 추세라고 하는데 지금 상승 추세가 형성 중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빠지긴 했지만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간 건 아니라서 저희는 뭐 전자, 닉스 계속적으로 매력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16만 원 근처에서 사서 20만 원에 파는 거 이거 거의 뭐 교과서처럼 돼버린 것 같은데 일단 뭐 조선 방산도 뭐 이야기를 이어가겠지만 반도체가 약간 고민이긴 합니다. 이번에 이제 실적 시즌 되면 M세분들이 앞으로 투자 계획 같은 것도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투자 계획이 생각보다 좀 줄어들거나 그럴 수 있다는 위험도 아직은 좀 남아 있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선 방산보다는 관세에 노출돼 있는 위험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지는 순간인데 소장님께서는 이 세계 섹터 중에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 그 투자자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지금 좀 현명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미 이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네, 발을 빼기가 쉽지 않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아요. 네, 한 5, 60대의 투자자들이라면 기존의 관성적인 포트폴리오를 바꾸기는 어려워요. 네, 그건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건 뭐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메가 비즈니스에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그 말씀은 어차피 성장을 안 하는 종목이나 섹터는 성장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배당이나 뭐 그렇죠. 메가 비즈니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급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가는 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동차냐? 전 세계 자동차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전 연령대의 자동차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 건데 우리가 조선이다 그러면 일단 이게 뭐 전 세계적이다, 전 연령대다. 그러면 이게 정현도 앵커가 이제 좀 돈 좀 벌었으니까 배를 사야지. 유조선을 하나 사야 되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물론 뭐 돈 많이 벌면 요트를 살지도 모르겠다. 간단치가 않아요. 요트가요. 요트 한번 사보시면 알지만 네,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관리가 더 고민스러워요. 네, 맞습니다.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냥 누가 운영하는 거 가서 타는 게 나아.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투자라는 것은 일단은 큰 설계의 기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가 비즈니스인데 반도체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우리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지금 SK 하이닉스도 HBM으로 지금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거의 독점 그래서 비슷하게. 엔비디아 네. 지금 젠슨왕이 흔들고 있는 그 깃발 안에 이제 SK까지 합류가 된 거죠. 그렇죠. 삼성은 왜냐하면 보다도 이제 젠슨왕의 입장에서 보면 협력자 구도기보다는 경쟁자 구도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자 구도로 못 들어갈 거면 선두 그룹에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파운드리 쪽에서는 삼성이 그 길을 못 간 거죠. 네. 제가 뭐 누차 뭐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건 사심이 아닙니다. 저는 네. 국가 발전과 네. 경제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삼성이 위축된다라는 것은 국가 경제가 지금 시총 1위 기업이 위축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판단을 잘 내려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다음 이 섹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조선 방산이 그럼 지금 우리 이정민 부장님이 돈 좀 벌었다고 해서 지금 K2 전차를 살 수가 없어요. 네, 네. 뭐 미국에 한때 이제 그런 사람이 인물이 있긴 했습니다. 전차를 거기 사가지고 어디다가 예, 한데 주차를 어떻게 하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 연령대와 전 세계 로봇 네. 로봇은 전 세계 모델도 다양하잖아요. 네. 휴머노이드부터 시작해서 산업용에다가 요리하는 로봇까지. 두 번째 바이오. 아니 뭐 나이 들면 양 지금- 많이 먹게 돼. 지금 살 뺐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무슨 그렇죠. 이야기인지 위고비 같은 위고비입니다. 거. 네. 그 지금 또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인데 자동차인데 뭡니까? 자율주행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앞으로의 미래에 이 섹터를 패싱하고 지나갈 수는 없어요. 네. 로봇, 바이오, 그다음에 자율주행, FSD. 네. 그럼 저는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미 투자를 내서 더 이상 포트폴리오를 고르기조차 이 힘에 겨운 경우에는 저는 기존 간섭으로 반도체, 그다음에 조선, 방산, 조선 더군다나 지금 또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전방위적으로 본인이 이제 앞으로 20, 30년, 30, 40년, 5, 60년 국민연금이 적다. 네. 그러면 투자를 내서 쥐고 있어야 될 그런 경우가 부동산 말고 네, 네, 저는 로봇과 바이오 자율주행 여기에 또 간통하는 게 AI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 타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 그 자체는 아니지만 AI에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이제 중간재 역할을 좀 하고 있어서 뭐 메가 비즈니스의 한 부분인 거는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삼성전자가 거기서 존재감이 예전 같지가 않고 또 전통적인 강자였던 디램에서도 하이닉스에게 30년 만에 이제 1위 자리를 내줬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런 순간인데 물론 뭐 어떤 기업이 꼭 1등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에서 존재감을 좀 잃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2분기 정도 되면 고객들의 재고들이 좀 빠지고 사이클이 나와서 2분기 정도에는 반도체 중심으로 코스피 수출이 늘어날 거란 전망이 꽤 있었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삼성전자의 전망까지 같이 좀 말씀을 좀 부장님께서 해주신다면. 일단은 뭐 1위나 잘 내줄 수밖에 네. 없었죠. 뭐 네. 압도적으로 하이닉스가 성장을 그렇죠.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점유율을 잃어가면서 내려갈 네. 것인가 그렇진 않다라고 봐야 될 네.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앞으로 지금까지 벌어진 일이 큰일 났어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여기 있는 겁니다. 네. 닉스는 많이 올랐고 전자는 많이 네. 바닥권에 있고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AI 반도체 성장성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25년 전망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네. 레거시 반도체 쪽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네. 계속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핵심은 중국 경기 회복이 좀 자리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수요 관세부가 되기 전에 그렇죠. 좀 수요를 땡기려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반도체 수출이나 수요는 계속적으로 좋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 분기 1분기에도 전자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컨센서스 상단이 6조 3천억이었는데 6조 6천억이 나왔죠. 그렇죠. 이런 그림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선수요와 중국 수요 회복 좀 맞물려 네.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전자의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은 정점을 지났고 네. 이제는 회복세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레거시 반도체, 이제 소위 말하는 범용 반도체들이 중국에서 밀려 나오다가 중국이 내수 부양 정책으로 다시금 소비 수요가 살아나면서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2분기 때는 아마 중국이 그걸 더 열심히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 모멘텀이 좀 나아질 수 있겠다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 자 그러면 반도체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2분기 정도는 1분기보다는 좀 나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반도체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조선하고 방산이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얘기했던 섹터기도 하고, 그리고 방산은 뭐 미국의 관세를 때린다 한들 유럽이 많이 살 거야, 괜찮아, 이런 그 내러티브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선과 방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성장하는 섹터에 이게 포함된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10년, 20년 있어도 나에게 든든한
하나의 버팀목 종목과 섹터를 골라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때는 조선과 방산을 빼시면 안 돼요. 네, 뭐 시대 정신이다. 그렇죠. 말씀해 주셨네. 왜 그러냐면 그냥 내가 5년 이내 또는 적어도 한 7년 이내, 10년까지 가면 너무 네. 기니까 여기에서 좀 큰 수익을 얻고 싶다, 큰 폭의 네. 성장을 얻고 싶다 그러면은 조선방사는 구미가 안 당길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과 어떤 확신을 가진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투자를 원한다 그러면 조선 방산만한 게 없다. 이런 말씀 뭐냐면 자 10년 뒤에 지금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규모 면에서는 뭐 상당히 이 물량 면에서는 중국이 따라와 있지만 우리 조선 기업이 사라질까요? No. 그렇지 않을 그다음에 것 같습니다. 10년 뒤에 정말 이 가성비 있고 지금 더군다나 뭐 K2 전차의 그 다음 전차에 하면 그 모델을 보셨습니까? 그 모델 보시면은 야 이건 정말 미래 전차가 이런 거구나. 네. 깜짝깜짝 놀래요. 이건 뭐 레오파드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이브람스나 뭐 이런 걸 비교를 해도 네. 가성비가 대단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본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정도 우리가 지금 이제는 한때 무슨 우리가 전투기 응감생심 아닙니까? 미국 네, 그랬죠. 전투기 F-16 한 대만 주십시오, 두 대만 주십시오 그랬던 나라가 20년 전에 네. 지금은 우리가 생산한 전투기입니다. 네. 전투기를 해외와 이제 지금 계약 성사 단계에 와 있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 뭐냐면 이런 정도의 생산량 조금 헬기 부분이 약하긴 해요. 헬기 쪽은 사업이 원래 어렵습니다. 네. 그건 이제 미국의 시코르스키나 이런 쪽에서 네. 가져가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은 적어도 한 요 정도 되는 차원에서 우리의 방산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제 방산은 또 시작입니다. 규모를 더 키워 나가고 이제 더 불려 나가야 돼요. 네. 그런 점에서는 조선 방산 투자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다 그런 점은 시도를 할 필요는 없다. 네. 꾸준히 갈 수 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가 필요한 이익의 시점이 언제냐라는 차원에서 차이가 날 뿐이지 장기적인 중기적인 투자에 있어서의 아랫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 조선 방산이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이 다시 패권을 확장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 배가 가지고 있는 선박이 갖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선도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평화 시대에서 약간 대결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방산은 전 세계에서 수요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우리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대 수익률에는 좀 부족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좋은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좀 별로인 겁니까, 부장님? 단기적으로는 뭐 많이 올라오긴 했죠. 네. 그래서 좀 쉬어갈 수밖에 네. 없는 환경이긴 네. 한데 저희는 뭐 매수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가에서 잘 사신 분들이라면 그냥 네. 끌고 가는 게 맞아요. 여기서 그렇죠. 샀다 팔았다 했다가는 좀 네, 못 변동성이 살 수 너무 있어요. 커서, 네. 못 살 수 있는데 근데 신규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지금 따라갈 때는 아니다. 오늘처럼 뭐 반등이 네. 나왔을 때 따라갈 때는 아니고 최근 굉장히 등락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등락이 있을 때 좀 사시는 게 맞다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부터 안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큰 네. 흐름 안에서 지금은 단기 오버슈팅 그래서 좀 네. 쉬었다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쉬는 구간을 매수기회로 활용하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모멘텀이나 뭐 실적 이런 것들은 다 변한 게 없는데 네. 주가가 너무 흔들렸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이럴 때는 흔들릴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을 하신다면 오히려 좀 낮은 단가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주셨고 짧게 말씀드리면은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죠. 하나오션이. 네. 하나오션에 많이 주목을 하는 것은 CEO 포인트하고 네. 저는 미국의 이 조선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렇죠. 이게 미국의 이 트럼프의 지금 요구하고 니즈하고 상당히 이 코드가 맞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 점에서는 삼성중공업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거제죠. 울산 HD 그렇죠. 현대 같은 경우에도 뭐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그 장소의 이점, 네. 그다음에 김동관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 부분, 이런 부분은 사업을 굉장히 좀 매끄럽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지금의 어떤 성장률에서 그 성장 속도를 빨리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을 따져본다면 최근에 뭐 이미 군함 뭐 정비 같은 것도 이미 수주를 했어요. 하나오션이. 그런 점에서 좀 하나오션을 눈여겨보실 수 있다. 왜 부침이 있잖아요.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 이전에는 한국 조선이었나요? 그것을 이제 김우중 네, 회장이 네, 인수를 해서 그렇게 가져갔던 부분 그런 변화 보면
보통 사실 기업들이 버티기 힘들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하나가 대단한 거예요. 삼성 테크원에서 에어로스페이스로 가져와서 이만큼 또 성장시키는 네, 맞습니다. 부분을 본다면 그 점에서는 저는 하나오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뭐 야구도 물론이겠지만 야구만 잘하면 된다는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참 하나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주가만 놓고 보더라도 참 운이 좋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 힘들어 보이던 대우조선해양을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까지 만든 것도 성관인지 운이 좋은 건지 참 알 수는 뭐 없겠습니다만 그러면 또 지금 트럼프가 90일 유예를 줬지 않습니까? 우리도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60일 안에 또 대선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뭔가 뭐 시간을 좀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인 협상은 60일 이후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거와 차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무게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놓고 본다면 정권 교체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선은 만약에 바뀐다면 친미보다는 친중 성격의 정부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조선은 중국과 대결 구도고 그리고 미국과 관련된 것이고 방산 같은 경우도 정부와 이런 미국과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섹터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치적인 이유가 이 섹터들에게 단기적으로라도 이렇게 변동성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너무 정치적인 해석일까요? 아니면 그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네. 반미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래서 힘들다고 보긴 그거는 하는데 한참 전의 이야기인 것이고 저는 네.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뭐 친미냐 반미냐를 떠나서 이제는 말 그대로 현미가 되겠죠. 네. 미국과 협력하는 그리고 미국과의 이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정권 교체가 돼서 들어오는 정권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관계를 오히려 그런 의심스러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 밀착된 행보를 할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는 가장 먼저 부각시킬 것이 조선업에 대한 협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저는 더 탄력받을 것이다. 네. 그런 어떤 친중 친미라고 하는 엇갈림 속에서의 오해를 받기보다는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심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그럼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뭐 친중 친미가 따로 있나요? 실리를 따져야 되겠죠. 그렇죠. 저번 정권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았었던 부분들은 중국을 배척하고 미중국만 따라갔던 거라서 굉장히 네. 좀 편향된 것들이 문제였지. 미국을 따라가는 게 맞냐, 중국을 따라가는 게 맞냐? 그거는 둘 다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둘 안에서 어떻게 보면 꽃놀이패거든요. 미국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중국이랑도 친하게 지내면 다 팔아먹을 수 있겠죠. 네. 다 이익을 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 굉장히 잘하게 된다면 저는 뭐 국내 증시에는 국내 경제 그리고 국내 기업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뭐 정권 성향에 따라서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실리를 추구하게 된다면 네. 훨씬 더 큰 이득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흔들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노이즈로 충격이 오면 네. 매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네. 그 건강에도 좋은 게 현미인데 소장님이 이제 현미를 말씀 주셨으니까 현미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백반보다는 잡곡밥이 몸에 좋으니까 우리도 미국과 중국에서 뭐 어디가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네. 섹터별로 중국한테 할 수 있는 것과 미국과 할 수 있는 걸 잘 찾아서 그리고 시장에 충격이 오면은 저가 매수의 방향으로 보신다면은 오히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는 두 분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부장님 그리고 배종찬 소장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